안녕하세요.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 앞에서 서비스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도출을 했으니까 그 서비스 아이디어와 또 디자인 했던 그 설계 결과 나온 그 전체적인 서비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링하는 것까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개발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좀 좋아 보인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 혹은 그거를 설계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어떤 레비뉴 모델이나 프로핏 모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00만 가지를 잘해도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못 만들고 그거를 실행을 못 시키면은 뭐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면 스크린 제조업체 임원,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임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업계가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는 점점 범용화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고객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수익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 제한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인데, 결국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라는 가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은행 임원은 신흥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시장을 개척하고자 할 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지 않을 때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우리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을 때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기업 임원은 비용도 절감해보고 마케팅 효율성도 개선해봤지만 신제품 출시도 했는데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뭐겠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는 적응 우위를 지닌 자가 살아남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서 이런 적응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현대는 뭐 과거보다 훨씬 더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이건 뭐 완전 블랙스완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고, 거기에서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거죠.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뭐 줌이나 혹은 뭐 아마존이니 넷플릭스니 뭐 이런 회사가 결국은 이런 블랙스완인 경우에서도 살아남는 것처럼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 가치 제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거죠. 뒤에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밸류 프로포지션,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품 판매에서
서비스 판매나 사용당 지불 체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뭔가 제품을 파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에서 이 뭐 공유 경제 같은 것들이 이걸 강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비스 판매나 사용당 지불 체계로 비즈니스 모델 많이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뭐 코웨이 정수기 뭐 대표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좀 바꿔가지고 서비스 판매하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도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트럭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꿨는데 기존의 트럭 제조업체들은 트럭이 계속 저가 트럭 때문에 트럭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 저가 트럭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트럭은 싸게 팔고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트럭 부품 판매 마진을 노렸어요. 부품 판매 마진.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낮게 팔리게 되니까 그것을 메인테넌스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품 판매 마진 이거를 조금 높여가지고 메우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모델은 트럭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부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가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데 그친 거죠. 그러니까 저가 트럭을 만들면은 고장이 잘 나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겠죠, 부품을. 그래서 트럭은 싸게 만들고 부품을 판매하는 모델로 갔었는데 벤츠에서 했던 거는 트럭 가격에 트럭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뭐 파이낸싱 비용, 또 연료비 뭐 이런 것들이 트럭을 이용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되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차터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차터웨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번들링된 제품 좀 써볼까? 번들링 된 상품을 판매해서 사용당 지불 체계를 따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간 거죠. 마치 뭐 카쉐어링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자동차를 소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그 시간 또는 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사용당 지불 체계를 따르는 그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간다는 거고요. 구글 개방형 모델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API를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가치 제한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영 모델에 대한 혁신인데 대표적으로 자라를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선두 기업이죠.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는 빠르게 제품 설계하고 그러니까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어떤 뭐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이런 데서의 그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니까 그거를 보고 제품 생산과 또는 공급망 연결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모델 혁신을 하는 게 운영 모델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모델에 대한 큰 폭의 혁신으로서 공급망 분리 또 공급망 통합
최저가 상품 제공하는 모델, 중간자를 건너뛰고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는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 운영 모델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패스트 패션 기업인 자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의류 판매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생산과 구매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대응해서 재고를 줄이는 SCM, 우리 잘 아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저비용 운영 모델인 맥도날드나 라이언에어, 이런 데서 운영을 잘하니까 저비용 모델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비용을 통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대한 혁신인데, 이거는 위에 있는 두 가지를 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제한도 하면서 운영 모델을 혁신하는 포괄적인 혁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하나의 그 밸류 체인에서의 한 부분을 가치 혁신했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아키텍처에 대한 혁신은 전체적인 모양을 혁신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재발명하는 수준의 모델이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케아 같은 경우를 우리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케아 같은 모델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케아는 러시아에 진출하면서 매장을 개설하는 곳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른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대요. 러시아에. 그래서 매장을, 우리나라도 그런데 광명이나 이런데 매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케아가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통해서 상품과 또 상품 판매도 하지만 쇼핑몰 개발을 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나오면서 판매를 한다든지, 부동산 그 판매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모델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 메가몰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자, 네. 갑자기 안 써졌네요. 메가몰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와서 단독 소매 사업 외에 쇼핑몰 개발, 운영 이런 쪽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묶어 놓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새로운 가치, 이 어떤 쇼핑몰 소매 사업이라는 가치 제한과 또 부동산 사업, 쇼핑몰 개발, 운영 이런 데에서도 운영 모델로서 혁신을 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오픈 소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페이팔이나 이베이 개인 대 개인 모델 연결을 도입한 모델로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BS 모델 아키텍처, BS 아키텍처를 제안을 한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치 제한이나 운영 모델하고 다른가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치 제한을 하면서 운영까지 하는 것들을 다 포괄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 만들어진 이런 혁신을 비즈니스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비즈니스 모델을 장을 열었다, 혹은 개인 대 개인 연결을 도입을 한 모델에 장을 열었다, 이렇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아키텍처의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사 가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프라이스 라인에 대한 거를 한번 보죠. 우리 좀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프라이스 라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priceline.com에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의 딜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이제 트래블 초창기 프라이스 라인에서는 트래블에 관련된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비행기나 호텔, 차, 또 어떤 뭐 패키지 같은 거, 클루즈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뭐 날짜, 뭐 티켓 수, 시팅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재밌는 거는 name your own pri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가격을 한번 붙여봐라 이런 거죠.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3만 원에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플라이어들이 이제 딜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서비스 상품들에 대해서 서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뭐 호텔이나 또는 차를 빌리거나 또는 비행기를 빌려고 했을 때 난 이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가 고객 입장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리버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리버스 서비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제안을 고객 입장에서 하고 서플라이어가 거기에 역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프라이스 라인의 이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위에는 트래블 딜 이고 그 다음에 name your own price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킹하는 상이한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스탠다드 트래블 서치 부킹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name your own price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스 옥션을 할 수 있게 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가격을 먼저 올려놓으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역으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옥션이 이제 리버스 옥션이 되는 거죠. 딜러가 내 거를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사고 싶은 사람이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프로바이더가 비딩을 하는 방식으로 리버스 옥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특히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패턴트를 한다는 거죠. 이제 특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차별성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그 프라이스 라인도 이것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해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처음 만든 시스템을 특허화를 시켜보고 있다. 그럼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이나 또는 서비스의 기능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는 약간 다른 모양이긴 한데,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컨셉추얼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주광을 한번 봅시다. BS 모델의 프라이스 라인의 BS 모델은 프로덕션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덕션 모델하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이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백오피스하고 프론트오피스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비즈니스 모델에서 프로덕션 모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서 뭔가
서비스 프로덕션하는 모델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거를 고객한테 앞에 프론트 오피스에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 모델도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프로덕션 모델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겠죠. 그러니까 퍼스트 라인에서는 자신들이 서비스 자체를 창출한다기보다는 뒤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모아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비행사하고 호텔, 그리고 차 렌터카 회사, 크루즈 라인들, 이런 서비스 컨텐츠를 프로바이딩하는 프로바이더들로부터 트래블 서비스를 오퍼링 받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서비스 오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묶어서 서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치하고 부킹 엔진을 뒤쪽에서 서비스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한테 시크릿 오퍼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오퍼하고 시크릿 오퍼, 그러니까 VIP들한테는 이런 시크릿 오퍼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 고객이 이런 오퍼를 받아들였을 때 페이먼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 오퍼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스트림은 광고 수익을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라인이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서비스 오퍼링을 다 모아서 고객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물론 피도 프라이스 라인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드버타이징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것에 이 프로핏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관련된 애드버타이징 매니지먼트를 해서 뒤쪽에 서비스 프로바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애드버타이징 컨텐츠를 보내게 되면 광고를 해주게 되는 게 프로덕션 모델이라는 거고, 뒤쪽에서 프로큐어먼트 모델을 통해서 얘들 이제 조달을 해야 되겠죠. 얘들 모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라는 거는 뒷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고, 앞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커스터머하고의 인터랙션, 그리고 리셀러, 중간에 뭐 소매점이 서비스를 판매해주는 그런 리셀러도 있어야 되겠죠. 커스터머를 모아서 우리한테 데려다주는 리셀러도 우리의 서비스 모델의 인터랙션 액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UML에서 액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머뿐만 아니라 리셀러가 들어가고 애드버타이징 컴퍼니들도 거기에 이제 액터로서 레비뉴나 디스트리뷰션 모델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라이스 라인이라고 본다면 돈을 벌게 해주는 액터들이 누가 있을 것이냐, 뭔가 직접 돈을 지불하는 그런 업체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커스터머를 데려다 오는 업체들끼리의 인터랙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서비스 모델에서는 오퍼링, 이런 것들 모아서 오퍼링을 해주겠죠. 그리고 부킹 서비스까지 얘기해주겠고, 거기서는 퍼블릭 오퍼링하고 Name Your Own Price라는 부킹 서비스도 우리 포함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리셀 서비스로 해서 이 리셀러가 서치하고 또 부킹할 수 있도록 그런 엔진을 만들어주고, 또 애드버타이징 서비스에서 배너를 프라이스 라인 홈페이지에 집어넣어서 클릭해가지고 애드버타이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서 레비뉴가 이렇게 고객이 오퍼링 서비스를 받고 결제를 한 다음에 페이먼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애드버타이징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배너를 몇 번 눌렀는가라는 걸 베이스로 해서 레비뉴가 창출이 될 것이고, 리셀러가 커스터머를 몰아서 부킹을 시켜주면은 중간에 커미션을 리셀러한테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레비뉴, 뭐 커스터머로부터 우리는 프라이스 라인 레비뉴를 얻게 되고, 그 레비뉴의 일부분을 리셀러한테 주게 돼서 그런 방식으로 레비뉴가 창출되고 디스트리뷰션, 서비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누구하고 파트너링을 할 것인가, 파트너들이 표현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액터로 또 포함이 될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비스와 또 그거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큐어먼트, 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유통시킬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트너가 중요하구나. 프라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공사들, 호텔 체인, 그리고 카 렌터카 회사, 크루즈, 이런 회사들이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타겟 그룹은 트래블러인데 어떤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좀 가격이나 날짜, 또 가려고 하는 곳, 이런 것에 플렉서블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고 들어왔다라는 거는 자기네의 그 여행 계획이 좀 플렉서블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호텔이나 플라이트에 프레퍼런스가 없는 사람들, 그 자기는 뭐 멤버십을 그 메리어트 호텔에 멤버십이 있어서 메리어트 호텔만 가야 돼, 이렇게 되면 가격을 비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퍼런스가 없고 좀 싼 가격에 가고 싶은 사람들, 가성비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 돈을 좀 세이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타겟 그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것들 잘 정해야 되겠죠. 우리 앞 챕터들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가 서비스 전략을 얘기를 할 때 타겟팅, 포지셔닝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다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앞 챕터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하나하나의 컴포넌트를 찾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라인은 그럼 어떤 롤을 하게 될 것인가? 커스터머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연결시켜주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 경쟁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 온라인 트래블 플랫폼들, 다른 그 트립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온라인 트래블 플랫폼일 테니까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줘야 될 거고, 또 트래블 에이전시들, 무슨 모드 투어니 하나 투어니 이런 회사들도 자신만의 그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에어라인들 직접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웹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컴페티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켓 파워는 어느 정도 있을까? 미국에서 리딩 프로바이더인 거죠. 가격을 그 비교하고 그거를 부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로 보면은 리딩하는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런 가장 큰 호텔 레저베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마켓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라는 건데, 한번 뭐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선 어떤 베네핏이 있고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웹페이지나 혹은 뭐 에이전시에 제공하는 거 이외에 부가적인 커스터머를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비교를 통해서 프레퍼런스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커스터머들이 많이 오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멀 프라이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의 그 할인을 파격적인 할인을 하지 않으면서 프리 커패시티를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론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가격 반값에 마지막에 뭐 전날 예약을 하거나 또는 그날 우리 데일리 호텔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데일리 호텔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은 그냥 놀리면은 이거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데일리 호텔이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CEO가 인터뷰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어차피 호텔에서 방을 놀리면 결국은 뭐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 아침에 혹은 뭐 그날 저녁 밤에 지금 비어 있는 그 호텔방 이런 것들을 몇 개를 확보를 한 다음에 반값으로 팔게 되면은 결국은 호텔도 좋고 고객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죠. 그렇지만 뭐 럭셔리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참을 안 하겠죠. 제값 주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뭐 서비스도 있지만 럭셔리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또 존재를 할 거예요. 어쨌거나 이 프라이스 라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가격을 탁 채지 않고 아주 싸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또는 뭐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은 전날이라도 뭐 예약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가격을 아주 낮추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물론 뭐 플렉서블하게 조금 할인은 하겠지만 아주 낮은 가격에서 팔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을 망치지 않는 상황에서 프리 커패시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또 특별히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지 않고 그 데이터만 주게 되면은 프라이스 라인에서 올리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서치를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또 되게 유저빌리티가 높아지는, 유용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뭐 에이전시에 전화해가지고 예약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빠르게 비교해서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고, 그래서 또 베네핏은 커스터머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Name Your Own Price라는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워를 지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커스터머한테도 좋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도 좋은 이런 상생하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으면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파워풀하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서비스를 만들 때 바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되면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 데피니션을 한번 봅시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프로덕트, 서비스, 인포메이션 플로우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아키텍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액터들 또 그들의 롤을 정의를 내려놓기도 하고 각각의 비즈니스 액터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베네핏을 줍니까? 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레비뉴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이 어떻게 벌려질 것이냐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턴 프로젝트를 할 텐데 턴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레비뉴의 스트림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것들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를 세 가지 컴포넌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하이 레벨에서는 어떤 밸류를 줍니까? 밸류 프로포지션 관점에서 밸류 스트림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 겁니까? 레비뉴 스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지스틱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서비스 오퍼링을 하는 데 있어서 뒤쪽에 프로바이더가 뭐라고 해야 될까? 공급업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프라이스 라인에서도 보면 프라이스 라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뒤쪽에 뭐 그 항공사나 또는 렌터카 회사나 뭐 뒤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로지스틱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지스틱스 스트림,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뒤쪽에 프로큐어먼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프라이스 라인에서 보면은 프로큐어먼트하고 디스트리뷰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하이 레벨이라고 보는 거고, 디테일드 레벨로 보면은 5가지 컴포넌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커스터머 중요하죠? 커스터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컴페티터 경쟁자가 누구고 얘네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혹은 뭐 협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서비스 오퍼링,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할 것이고 우리 조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리소스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리소스를 확보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이 레벨에서 얘네들 얘기를 하게 되면 디테일드 레벨에서는 이 5가지를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밸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 오퍼링을 할 것인지, 누구한테 그런 오퍼링을 할 거고, 컴페티터하고의 그 경쟁은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것인지, 각각의 그 액터들이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우리 조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뭐 자본의 리소스나 혹은 그 인력에 대한 휴먼 리소스나 또는 퍼실리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리소스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은 일단 그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어떤 요구 조건들이 있는지, 또 데이터는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아웃라이닝을 해보는 장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되게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복잡성이 있는데 그거를 몇 개로 나눠서 컴포넌트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몇 개 컴포넌트 청크로 나눠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그 비즈니스를 설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뭐 앱이니 또는 웹이니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코드화를 시키고자 할 때 이런 복잡성을 비즈니스 모델 만들게 되면은 청크로 나눠서 그 컴포넌트로 나눠서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자인이 되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모델을 만들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공통의 어떤 언어로 얘기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게 된다라는 거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스팅할 수 있고 또 에러가 있진 않은가라는 것들을 체킹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링은 뭐냐?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컴포넌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컴포넌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는 거고,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거는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자인.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익스큐션 하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들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초점을 만들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각의 기능들은 어떤 걸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비주얼 모델링을 하게 되는, 그래서 BPMN, 뭐 EPL
UML 이런 것들 가지고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거를 우리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 챕터에서 UML 가지고 우리 디자인하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된 것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시스템, 비즈니스를 위한 시스템이 전개되는 조직에서의 구조 또는 다이내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UML로 그리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게 된다는 거고, 또 현재 문제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겠다. UML에서 우리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또는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라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스터머, 그리고 엔드 유저, 디벨로퍼 들이 그 타겟 이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제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ML 같은 걸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을 그려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시퀀스화 시켜서 모델링을 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걸 비즈니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건데 뭐냐면 그 컴퓨터 조립 비즈니스에서의 바운더리를 조금 기존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인데 비즈니스 모델을 워킹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고 있다는 거고, 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델 입장에서는 결국 커스터머가 원하는 컴퓨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서플라이어들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조립을 하는 데 들어가는 무슨 안쪽에 들어가는 램하고 또 무슨 비디오를 어느 정도 해상도를 확보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부품들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공하는 서플라이어들하고 코퍼레이션이 필요할 것이고, 또 커스터머하고의 코퍼레이션도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커스터머가 자기가 원하는 사양의 컴퓨터를 주문을 하고 그거를 델에서 조립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킹하기 위해서는 서플라이어나 또는 커스터머 또는 다른 액터들끼리의 코퍼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기존의 매니팩처러들 HP나 또는 IBM하고 델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가져왔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매니팩처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어떤 방식으로 셀링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수요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서브 컴포넌트들을 서플라이어들로부터 얻어오고, 베이직 컴포넌트는 스스로 생산을 한 다음에 PC를 어셈블링을 하게 되고, 웨어하우스에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리테일러들한테 PC를 팔게 되면 이 리테일러가 소매상에서 PC를 갖다 놓고 컨슈머가 왔을 때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죠.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매니팩처러라고 하면은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하게 됩니다. 커스터머가 인터넷이나 또는 전화로 나는 이런 사양의 컴퓨터를 한번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매니팩처러를 그 서플라이어들 이겠죠. 매니팩처링 서플라이어들을 컨택을 해서 컴포넌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을 컨택을 한 다음에 주문을 하죠. 그래서 컴포넌트 파트에 대해서 shipping을 해서 갖고 들어오게 되면 델이 컴퓨터 어셈블리를 컴포넌트 파트를 모아서 어셈블리를 하게 되고 커스터머한테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게 되고 컴퓨터가 쉬핑을 해서 UPS나 FedEx를 통해서 커스터머한테 직접 쉬핑이 되고 컨슈머가 받게 되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그 프로세스가 기존의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커스터머가 원하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아티큘레이션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feasibility 분석, 타당성 분석을 연장선상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잘 만들어졌으면 그게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make sense 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엘리먼트들이 모두 다 피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밸류 프로포지션이니 또는 뭐 프로핏 모델이니 혹은 이것을 판매하는 채널 혹은 파트너십 이런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잘 피팅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본다라는 거고요. 또 파트너들 파티스페이트 패턴트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에 왜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참가자들의 네트워크가 왜 이 비즈니스에 되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는 거고 또 컴퍼니의 코어 로직 이거를 모든 이해 당사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종업원들한테 우리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캔버스에 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 다양하다는 건데 이거는 스킵을 할게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밸류 체인을 일단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밸류 체인을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 밸류 체인 우리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기업이 수행하는 액티비티의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얘기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로우 머티리얼 스테이지로부터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데 그 중간에 매니팩처링도 있고 디스트리뷰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들한테 요 로우 머티리얼 스테이지로부터 이걸 거쳐서 엔드 유저까지 가는 이 전체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어디에서 밸류가 에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밸류 체인을 우리 연구를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들이 새로운 부가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창출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분석은 되게 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디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까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밸류체인 분석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이거는 다 아시죠?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이 5개의 단계.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는 머티리얼을 우리한테 갖고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 앞에서 데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로서 컴포넌트가 갖고 들어오는 것이 되는 거고요. 오퍼레이션은 그런 컴포넌트들을 이제 그 조립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겠고,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는 만든 그 컴퓨터를 UPS나 FedEx를 가지고 이제 로지스틱스로서 아웃바운드로 보내버리는 이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마케팅이나 세일즈 또는 서비스까지 수행을 해야 되겠죠. 판매를 하려면은 마케팅을 해야 될 거고, 또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액티비티라고 보는 거고요. 서포트 액티비티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 거, 이런 뭐 온라인 웹페이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컴퓨터 내부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어떤 퍼실리티를 까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기술 개발, 또 프로큐어먼트, 뭐 책상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 갖고 들어와야 되는 게 프로큐어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종이 뭐 이런 것들 사오는 거, 이런 것들이 밸류 체인지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우리 어디에서 가치가 부과가 될 것인가, 뭐 오퍼레이션에서의 부과를 가치를 부과시킬 건지, 아니면 요 인터페이스하는 이 과정에서 뭔가 부과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요 어디에서 어디셔널 밸류가 나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싱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에서 가치를 부과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또는 세일즈니 또는 뭐 오퍼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디스트리뷰션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하는 거. 밸류 체인의 하나와 또 옆에 붙어 있는 것으로 밸류 체인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션하고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그 혁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델 같은 경우에 그 조립을 하고 그거를 고객한테 갖다 주는 그 과정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혁신하는 것도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터페이스 관점에서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각각의 단계, 뭐 조립하는 거를 우리 혁신을 할 것인가, 혹은 뭐 서비스하는 거를 뭐 온라인으로 해서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보는 게 싱글 프라이머리 그 스테이지에서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서의 그 오퍼레이션 한 거를 조립한 거를 아웃바운드로 가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할 것인가라는 걸 보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에서의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는 뭐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같이 서포트 액티비티 중에 하나를 혁신할 것인가라는 것도 이제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혁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쭉 지켜보는 것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아이디어를 뽑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했을 때 기존의 시장 또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어디에서 혁신을 하고자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보는 게 첫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 체인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
비즈니스 모델 이제 혁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existing plan, 뭐 레시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밸류를 창출하고 전달하고 캡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죠.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은 한번 예시로 써놓은 걸 보면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 모델, 구글하고 페이스북,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색어하고 비슷한 그 광고를 옆에다 놓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예전에는 되게 혁신적이었던 것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스탠다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옥션 비즈니스 모델 스탠다드라는 거죠. 뭐 이베이 같은 경우 블릭 앤 클릭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릭이라는 거는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것과 또 온라인,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을 같이 섞어 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반지앤노블이나 애플 같은 경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컴퍼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반지앤노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책을 살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가서 매장에서 뭐 교보문고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브릭 앤 클릭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24시간 피트니스 매장 같은 것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고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는 프리지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돈을 내고 써야 되는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몇 메가까지는 그 용량은 공짜지만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돈을 내시오. 구글 메일도 그렇잖아요. 구글 메일도 15메가인가 15기가인가 거기까지는 공짜지만 100기가까지 하려면 돈 내라. 이런 것처럼 프리미엄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로코스트 비즈니스 모델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엔 로코스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 매니팩처링 리테일러 비즈니스 모델은 매니팩처링을 하면서 리테일러까지 담당하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도 하고 판매까지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고 피어-투-피어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집을 내놓고 싶은 사람과 그걸 빌리고 싶은 사람을 개인적인 것들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모델 하고 있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기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을 고객하고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피어-투-피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저 앤 블레이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게 그 면도기와 면도날이라는 건데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하고 면도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면도기는 예전에 처음에 이 면도기가 만들어졌을 때 면도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도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 면도기는 저는 거의 면도기는 10년 가까이 지금 쓰고 있고 면도날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소모품이 일어나는 거는 면도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도기에 해당하는 거는 공짜로 주고 그 소모품에 관련된 거에서 레베뉴를 창출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임 콘솔과 게임도 그렇다는 거고 게임이 되게 무궁무진하죠. 게임 타이틀을 계속 사게 되면은 여기서 레베뉴가 창출 많이 된다는 거고 프린터하고 잉크 카트리지 모델도 프린터는 요즘 되게 싸요. 근데 잉크가 엄청 비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을지를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구독하는 거죠. 넷플릭스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간다라는 거고 트래디셔널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뭐 리테일 트래디셔널
뭐 전통적인 리테일러 형태로 가는 거죠. 아마존 온라인에서 트레디셔널 리테일한 모델로 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홀 푸드 마켓도 그렇고요. 이게 표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디슬럽티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 과거에 없던 것이죠. 되게 드물고 또 스탠다드 비즈니스 모델 프로파일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모델들이 디슬럽티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임팩트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어떤 산업에서 그 영위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임팩트풀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렉트 커스터머 컴퓨터 세일즈 모델 델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레디셔널한 경우에서는 그 수요 예측을 하고 부품을 먼저 사서 조립을 해서 창고에 놓고 소매점에 딜리버리 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델은 직접적으로 커스터머가 주문하게 하고 그거를 커스터머의 거기에 맞게 그 서플라이어들한테 컴포넌트를 주문을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직접 커스터머한테 딜리버리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고, 온라인 텍스트 애드 서치 엔진을 가지고 온라인 텍스트 애드 한다라는 그런 야후나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은 되게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처가 어떤 거를 이제 서칭을 한 것에 대해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드센스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우리 구글이 애드버타이징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구글 검색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단 광고 모델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과거에 없던,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하던 그런 식으로 뭐 앞에 맨 위에 뭐 얼마짜리 뭐 이런 거보다는 구글은 그 내가 구글에서 검색할 때 거기에 맞게 서치 엔진하고 연동해서 텍스트 애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새로운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도 비슷한 거죠. 이것도 이제 블로거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같이 구글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블로그 같은 데서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광고를 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거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블로거하고 구글이 광고료를 같이 쉐어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수익을 쉐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슬럽티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사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만드는 이런 경우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 디슬럽티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베이스드 서비스를 라이더하고 그 고객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에 디슬럽티브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더들한테 앱을 제공해서 그 프라이빗 카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같은 경우에 디슬럽티브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한 게 있네요. 그죠? 피어2피어 비즈니스 모델을 에어비앤비하고 우버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우버를 또 뒤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드 서비스 투 커넥트 라이더스 앤 피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약간 좀 듀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어 투 피어는 좀 이제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크라우드 형태의 여러 사람들을 같이 묶어놓고 거기에서 풀링을 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은 디슬럽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 피어 투 피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시켜 주기보다는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서 어, 라이더들하고 또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이런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 형태는 조금 새로운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는 둘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피어 투 피어의 스탠다드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을 변화를 시킴으로써 그런 디슬럽티브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서 우리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비즈니스 모델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레벨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될 거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기획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 물론 아키텍처럴 레벨에서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고, 또 산업공학도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게 임플리멘테이션도 가능하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밑에는 테크놀로지가 이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어프로치로 뭔가를 분석을 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크게 우리는 플래닝, 아키텍처럴, 임플리멘테이션 레벨로 나눠 놓고 각각의 전략을 세우고, 전략은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느 포지션으로 자리매김을 할 건지,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또 스트래티지를 뽑아내서 정리하고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이거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이 스트래티지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큰 컨셉추얼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이 앞에서 정해졌으니까 그거를 컨셉추얼 아키텍처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 스트래티지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거는 개념적인 구조를, 우리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컨셉추얼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앞 챕터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죠. 시퀀셜 다이어그램이니 혹은 뭐 UML에서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또 블루프린트, 이런 걸로 우리 얘기를 했었고, 인포메이션 시스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과정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정보 시스템이라는 과목에서 그런 것들을 하실 테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서 미싱으로 남겨두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하늘에서 뚝딱 나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전략을 정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티머스가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의 카테고리, 이게 한 20년 된 얘기인데 20년 전에 2000년도를 그 근방에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라고 얘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아마 어디였었죠? 이 챕터
바로 앞 챕터였나? 그죠? 바로 앞 챕터에서 우리가 티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 맵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10개일 거예요. 11개인가? 11개군요. 11개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거를 혁신의 정도와 또 functional integration, 기능적인 통합의 정도에 따라서 한 11개 정도를 매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e샵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어려운 것, 이노베이션의 정도는 높고, 또 인티그레이션의 정도가 높은 거는 밸류체인 인티그레이터다. 이번 장에서도 우리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밸류체인을 통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밸류체인 인티그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아마 챕터에서 우리가 그 한번 얘기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친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얘기해 봅시다. e샵이라는 거는 앞 페이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굉장히 혁신의 정도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의 1단계,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혁신의 정도는 낮고, 펑션은 싱글 펑션인 경우, 여러 가지 펑션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싱글 펑션을 담당하는 그런 유형을 e샵이라고 얘기를 하고, 싱글 펑션이라는 거는 결국 e샵을 통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거는 세일즈겠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라는 펑션을 온라인으로 달성을 시키자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웹 마케팅 또는 뭐 샵의 웹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e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고객한테 프로모션을 좀 알리기 위해서, 또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우리 직접 매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e샵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목적으로 e샵을 많이 열겠죠. 가끔 유튜브 보면은 뭐 그 온라인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 뭐 매장 없이도 온라인 매장을 만들어서 팔아서 뭐 매출을 얼마나 높였다, 한번 저한테 배워보실래요? 이런 광고가 많이 유튜브에서 나오죠. 제가 가르쳐 주겠다는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그 상점을 열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한 거를 잘 따라서 하면은 돈을 잘 벌 거다,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e샵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온라인에서 숍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셔널 아울렛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네들이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있다가 부가적인 아울렛을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 하나 투어니 모두 투어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잘. 네. 여기. 자, 되겠지? 하나 투어, 뭐 투어 관련된 뭐 여행사닷컴,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서 얘들은 대리점도 있으면서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뭐 비행기나 또는 패키지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e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e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procurement. 그러니까 e샵이라는 거는 고객한테 다가가기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이 procurement는 뒤쪽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웃바운드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인바운드. 그래서 어떤 기업이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서플라이어들한테 부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 텐데,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 procurement 관점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 그래서 굿이나 서비스를 조달을 할 때 이걸 전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어들한테 한번 참여해봐 라고 해서 뭐 이거를 그냥 원래 계약한 업체하고 어떤 뭐 송장이나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종이를 안 쓰고 전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딩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아울렛이라고 해놓고 인렛이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것이죠. 어떤 부품이나 원자재를 들어오는 곳을 조금 온라인으로 해서 어디셔널하게 만들어 둔다라는 얘기인데, 가령 TPN G의 TPN 같은 경우에는 공급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procurement를 쓰게 되는 거죠. 공급선 확대. 그렇게 되면 입찰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목적으로 이 procurement를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옥션, 온라인으로 옥션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적으로 비딩 시스템을 만들어서 과거에 전통적인 옥션에서 하던 거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품이나 뭐 파티? 왜 파티라고 했을까? 어떤 상품의 사전 이동 없이 온라인에서 그 비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이베이 같은 곳이 대표적이겠죠. 경매를 하는데 경매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거를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몰은 이숍을 묶어 놓은 거. 우리 뭐 코엑스 몰 같은 거 뭐예요? 숍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이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점들이 막 들어와 있는 형태를 이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애그리게이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점을 만들고 그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이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뭐 아마존 뭐 대표적인 거겠죠? 그죠? 아마존 그 매장을, 이 숍을 여러 개를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인터파크 등등등, 뭐 네이버 쇼핑, 여기도 온라인 숍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네이버 쇼핑에다가 자기 상점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것이 훨씬 액세서빌리티가 높을 테니까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하다가 거기에서 노출이 돼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그걸 이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드파티 마켓플레이스는 세 번째 파티 마켓플레이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 퍼스트 파티 또는 세컨드 파티, 뭐 서드 파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제3자 물류 얘기할 때 제3자 물류 이런 얘기 하잖아요. 3자한테 물류를 주는 걸 제3자 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한진택배니 대한통운이니 뭐 이런 기업들이 제3자 물류의 역할을 할 텐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내부에서 물류 펑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그 업자들한테 물류를 주게 되면 그거는 서드 파티 물류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는 여러 비즈니스를 서포트하는 기회에서 마켓 프론트엔드를 만들어 놓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 마케팅 외주 같은 것들이죠. 웹 마케팅 외주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사실 기업들이 웹 마케팅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팀을 내부에 두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웹 마케팅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으로 하는 업체한테 웹 마케팅 뭐 홈페이지도 좀 만들어주고 배너도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게 만들어 주는 게 서드 파티 마켓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다 이거죠. 웹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에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면서 서드 파티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처음 대두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버추얼 커뮤니티라는 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멤버 사이에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배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버추얼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우리 뭐 맘솔릭 같은 거 지역마다 무슨 맘 이런 거 판교맘 뭐 분당맘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보다 훨씬 이런 맘카페들의 엄마들이 이렇게 정보력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무슨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이분들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또 커뮤니티가 되는 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운영자 측에서는 뭐 운영자가 올리는 수익이 대단할 거예요. 광고 수익 그리고 무슨 아무튼 뭐 피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커뮤니티를 다른 쪽으로 넘길 때 회원 수당 뭐 얼마를 받고 커뮤니티를 다른 쪽으로 넘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걸 버추얼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 밸류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서 특정한 펑션을 전문화해서 제공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스나 우리 아까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 얘기했었는데 그런 그 밸류체인에서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펑션을 제공하는 거를 이 밸류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덱스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물류 펑션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밸류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특히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직접 배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덱스가 이 온라인 비즈니스의 배송을 담당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거죠. 혹자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그 활성화되면서 제일 혜택을 받은 게 택배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밸류체인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집중을 해서 온라인에서 그거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를 우리 밸류 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체인 인티그레이터라는 거는 통합을 해주는 거. 밸류체인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밸류체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얘들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밸류체인 인티그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몇 개의 밸류체인 스텝을 묶어가지고 밸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특히 밸류체인 인티그레이터는 당신들의 여러 가지 밸류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컨설턴시 피를 되게 레비뉴로 잡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레이터를 해주는 거예요. 인티그레이션을 해주는 인티그레이터들, 통합을 해주는 사람들을 인티그레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컨설턴시 피나 또는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트랜잭션에 대한 피를 수수료를 받아서 얘들이 가져가는 거죠. 가령 버티컬 넷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가치사슬상의 여러 단계를 묶어서 제공하는 온라인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업체인 거죠.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개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의뢰를 받아서 요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오퍼레이션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또 디스트리뷰션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가치사슬을 묶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런 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그 밸류체인을 기업 컨설팅을 해서 이 기업이 하나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밸류 체인하고 통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컨설턴시 피도 레비뉴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밸류 체인 인티그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그 여러 회사들이 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죠. 플랫폼이라는 말이 가령 협업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 이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ans닷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완성업체, 자동차에서 완성 조립업체하고 부품업체, 또 판매점, 뭐 보험업체, 이런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이 단일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은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 비디오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업체들, 줌 같은 그런 업체나 뭐 시스코 업체, 뭐 이런 업체가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의 비즈니스들도 여기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다라는 거에 큰 윤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인포메이션 브로커 같은 경우 이 트러스트 프로바이더 우리 베리사인 같은 경우 베리사인 웹페이지 가보면은 이건 베리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웹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 가끔 나오죠. 그거는 이제 트러스트 프로바이더죠. 우리 뭐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 이거 사기가 아닌가? 내 신용카드가 도용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를 걱정할 때가 꽤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그 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포메이션 브로커 입장에서 정보를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는 뭐 인증 서비스 같은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할 때보다 더 덧붙여지는 게 무엇일까? 인포메이션 브로커로서 예전에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가서 현금을 주거나 뭐 신용카드로 그냥 긁으면 되는데 웹페이지에서는 이게 정보가 중간에 통신을 통해서 갈 때 이게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인포메이션 브로커라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모델 지금 그 카테고리를 11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티머스가 앞으로 이 비즈니스는 이런 유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몇 개를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것이 최근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디에 속할까 혹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모델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내 보면 조금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파라는 사람도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했었는데 라파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티머스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이노베이션의 정도, 그 다음에 펑셔널 인티그레이션 정도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 놓고 여러 개의 비즈니스 모델 얘기했었는데 라파는 뭐 그렇지는 않고 그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있을까 리스트업을 해 넣어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브로커리지 모델, 중간에 브로커로서 중개를 해주고 거기서 피를 찾아가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 셀러가 함께 웹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하도록
이렇게 그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 옥션 브로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할 거고, 이베이 같은 곳이 되겠죠. 또는 트랜잭션 브로커, 트랜잭션 브로커로서 페이팔, 이런 회사들이 브로커리지 모델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비즈니스 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애드버타이징 모델, 광고 모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모델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찾아가겠죠.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그 중에 수수료 몇 프로를 먹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겠고, 애드버타이징 모델은 당신들의 그 정보를 여기다가 광고를 해줄 테니 얼마를 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일 겁니다. 브로드캐스팅 모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광고를 해주니까, 그래서 배너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해서 인컴을 얻어가는 그런 케이스겠고요. 포털 같은 경우 뭐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거기에 속하겠고, 또 포털이 아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쿼리 베이스드 페이드 플레이스먼트, 이건 구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날리면 그것과 관련된 광고를 옆이나 위나 이런데 위치를 시킴으로써 거기에 맞는 광고 수입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델이라는 거죠. 새로운 모델, 오래된 모델이지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과 비교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인포미디어리 모델, 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을 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유저하고 서플라이어들 사이에 중개를 유스풀한 인포메이션을 중개를 해주면서 프로핏을 창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뭐 레코멘더, 레지스트레이션, 그래서 이게 그 정보를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등록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뭐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닐슨 같은 경우가 되겠죠. 닐슨, 시청률 조사하는 그런 업체들, 온라인으로 그 조사를 해서 온라인 정보를 주게 되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머천트 모델은 직접 판매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상인 모델이라는 거니까 클래식 홀세일러나 또는 리테일러인데 웹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머천트 모델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버추얼 머천트로서 아마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클릭 앤 모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은즈 앤 노블 같은, 또는 뭐 교보문고 이런 곳이 클릭 앤 모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죠. 직접 팔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팔거나 하는. 그래서 버추얼 머천트는 아마존인데, 이 버추얼 머천트인 아마존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트래디셔널 홀셀러나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중간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결국. 하지만 시작은 버추얼 머천트 그리고 클릭 앤 모터 모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뉴팩처링 모델인데, 이거는 생산하는 업체가 자기네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델 컴퓨터 같은 경우, 물론 뭐 부품 같은 것들은 서플라이어들한테 받아오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구글이 제 핸드폰에서 자꾸
저러는데 이상하네요.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뭐 매뉴팩처러라기보다는 조립 업체가 되겠죠. 이 조립 업체가 바이어한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뉴팩처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필리에이트 모델이라는 건 제휴 모델이라는 건데, 애드버타이징 하는 데 있어서 세일즈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지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면 어떤 매출이 발생하면 우리 웹사이트에 이 제휴로서 어느 정도 그 피를 내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뭐 배너를 익스체인지 한다든지, 배너를 교환을 해서 우리 쪽에서 쓰여진 그 배너를 저쪽에다가 보내줌으로써 배너를 익스체인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그거를 익스체인지해서 그쪽에다가 놓게 되면 그쪽에서 그 매출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의 배너가 있었다. 그럼 B에도 이제 배너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를 통해서 B로 갔을 때 요거를 클릭하게 된다라고 하면 A한테도 이 레비뉴 쉐어링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들은 레비뉴 쉐어링이라는 관점이고, 네이버의 지식 쇼핑 같은 거 첫 시간에 얘기했죠. 네이버의 지식 쇼핑을 보면 지식 쇼핑에서 그걸 통해서 다른 쪽으로 인터파크나 또는 11번가에 가서 매출이 발생하면 네이버한테 어필리에이트 모델로서 돈을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리에이트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모델이라는 거는 커뮤니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 커뮤니티에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커뮤니티 모델은 자발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고 또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 오픈소스 커뮤니티 모델들, 레드햇 같은 경우 오픈소스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커뮤니티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경우, 그래서 컨텐츠가 있지만 거기서 수익을 나게 하려면은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픈 컨텐츠, 이거는 위키피디아, 혹은 뭐 맘스올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커뮤니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컨텐츠를 오픈하든지 소스를 오픈하든지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광고를 해서 광고 수익을 얻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구독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독을 해서 사람들이 뭐 이제 그 구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보를 얻거나 또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특히 구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밸류 컨텐츠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겠죠. 일단 뭔가 뭐 밸류를 줘야지 우리가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1년 구독하든지 뭐 3개월 구독하든지 이런 것들을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서비스가 대부분이겠고요. 뭐 EBS의 그 영어 관련된 음원을 우리 서브스크립션을 한다든지 또는 뭐 매경 이코노미 같은 거 구독을 하면은
뭐 매주 혹은 뭐 매달 잡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매경 이코노미 이거를 구독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볼 수 있도록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되게 싸잖아요. 한 달에 뭐 지난번에 블룸버그 보니까 2불인가 3불인가 하면 한 달에 모든 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구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라는 거는 metered use 또는 pay as you go, 간 만큼만 페이하라 이거죠. 제가 15년 전이네요. 영국에서 이제 박사후 과정으로 영국에 가서 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먼스리로 그 핸드폰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페이 에즈 유고를 이용을 했어요. 결국 제가 뭐 가서 전화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쓴 만큼만 내는 그런 그 제도로 핸드폰을 이용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요? 선불폰? 그런 게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선불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1분당 뭐 몇십 원, 몇백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다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차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 모델이라는 거하고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조금 다른 거예요.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기간을 정해놓고 구독을 하는 거고 쭉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유틸리티 모델은 사용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SBS 같은 경우,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는 좀 뭐 물론 EBS 안에서도 서브스크립션 모델하고 유틸리티 모델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되는 거고, EBS 같은 경우 다시 보기 할 때 하나당 1회당 뭐 드라마 보고 싶을 때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유틸리티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 되면서 이 유틸리티 모델이나 또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물론 뭐 오프라인일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서브스크립션 모델하고 특히 유틸리티 모델이라는 게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할지 유틸리티 모델로 할지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여러분들 이제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이래야 될 텐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들이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런 모델들을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하겠는걸,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에는 어떤 이그젬플들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도 저거를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라는 이런 접근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모델들 한번 보시고 우리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예가 있는데, 그런 모델들의 유형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정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다가 각각의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필드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니까 한번 열심히 봅시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할 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건데, 그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크게 9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뭐랄까 지켜야 되는,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일단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무엇인지를 정한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타겟팅을 하고 있는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어딘가를 정하고, 두 번째는 밸류 프로포지션은 어떤 밸류를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커스터머한테 어떤 밸류를 줄까를 정해주는 거고, 그 커스터머한테 갈 때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커스터머의 릴레이션십은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레비뉴 스트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돈을 어떻게 벌 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결국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레비뉴 프로핏 모델 이거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아무리 물론 뭐 좋은 밸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돈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치를 주면서도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레비뉴 스트림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소스가 키 리소스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액티버티는 어떤 거를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파트너십은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코스트 스트럭처 비용이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게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비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들도 분석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다음 페이지 있나요? 9가지를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What?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일단 what이 필요하죠. 뭘 가지고 할 건데 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엇을 줄 건데, 무엇을 줄 건데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밸류 프로포지션 얘기가 연결이 되겠고요. 또 누가 그걸 할 건데 라는 관점에서 보면 커스터머, 그 다음에 누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채널, 누구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질문할 게 how, 어떻게 그거 할 거야 라는 관점에서 보면 capability 혹은 뭐 요런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key resource하고 그 다음에 key activity, key partnership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만들 것인데 라는 걸 해결해 주는 얘기들이겠고, 그 다음에 how much, 얼마나 많이 돈 벌 건데 라는 게 바로 레비뉴 스트림하고 또 코스트 스트럭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what, how, who, 그리고 how much, 물론 이제 육하 원칙 외에 why와 when, where 이건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글쎄 뭐 여기에 관련 있는 것들을 where는 뭐 채널에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바로 요 4가지에 대한 질문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크게 둘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밸류 프로포지션은 중간에 있다고 보고, 얘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오른쪽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그리고 밸류 프로포지션, 채널, 릴레이션십, 그리고 레비뉴 이렇게 5가지 오른쪽에 놓은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운해라는 관점, 그리고 키 액티비티, 키 리소스, 키 파트너십, 코스트 스트럭처 이 4가지를 왼쪽에 놓은 거는 좌뇌의 관점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운해라는 거는 이모션을 담당하는 거니까, 우리 밸류 프로포지션이 커스터머니 또는 뭐 채널이니 이런 거는 되게 감성적인 릴레이션십이니, 그지? 릴레이션십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커버한다는 거는 특히 심장을 집어넣네요. 이모션의 관점에서. 좌뇌의 관점에서는 로직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좌뇌는 되게 논리적인 거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비즈니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키 리소스 액티비티 파트너십 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좌뇌가 그걸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밸류를 어떤 밸류를 줄 것인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5번까지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은 가운데 있지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efficiency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얘네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될 건가,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 현재 턴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만들 때 어떤 커스터머 세그먼트에 어떤 프로포지션, 밸류를 줄 건가, 그리고 나머지 뭐 레비뉴니, 코스트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서 제출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는 이런 구체적인 컴포넌트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전략도 쓰고 또는 이제 오퍼레이션 할 때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바로 이렇게 어떤 걸 오퍼링 할 것인가, 커스터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로핏 모델에 대한 거, 레비뉴와 코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프로핏은 레비뉴 마이너스 코스트니까 프로핏 모델을 계산하기 위해서 밑에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놓고 이쪽이 우내, 이쪽이 좌내,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을 수 있겠고, 얘를 조금 더 분해를 한다면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형태로 9가지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